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예,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1990년 9%밖에 안 됐던 1인 가구 비중이요. 작년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25.9%라고 합니다. 거의 4분의 1이네요. 4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인데, 그래서 혼자 사는 남자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었죠. 또 그리고 싱글족들의 먹방으로 기획된 드라마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 우리 경제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지 잠시 후 금요기획에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디. 김윤경의 생생경제 금요기획. 오늘은 1인 가족 시대 겉과 속을 살펴본다. 싱글남 사회학자 아주대 사회학과 노명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가족. 보통 4인 가족 많이 떠오르시지 않으신가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4인 가족이 많을까요? 1인 가족이 많을까요?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회학자, 1인 가구 시대를 조망을 하고 계신 아주대 사회학과의 노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표현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싱글남 사회학자에서 또 혼자 사는 사회학자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그렇군요. 예, 답변 주셔야죠. 2012년 통계를 보면요. 네. 재미난 걸 발견하는데 아슬아슬하게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2012년 통계긴 합니다만 1인 가구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25.3%고요. 25.3%. 네. 예. 4인 가구가 20.9%입니다. 좀 벌어지는데요? 네, 한 80년대랑 비교해보자라고 하면 1인 가구가 정말 놀라운 속도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거죠. 또 더 재미있는 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통계 추계치에 따르면 2035년의 경우에는 34.3%까지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만큼 이제 4인 가구나 2인 가구 이런 데가 주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이유. 예.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족 관계가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1인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가족 그러면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는 핵가족이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앞으로 이런 핵가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모델이 굉장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핵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한 가지 요인은 점차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늦게 하는 현상들이 더욱더 앞으로 강해질 거고요. 이게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게 하거나 늦게 하게 하거나 하는 이유. 안 하거나 늦게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건 여성의 지위 향상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되고 여성들이 경제력을 갖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가족관계에서 이 남녀의 성별 분업이라는 게 되게 보수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변하죠, 잘. 그러니까 남자들은 도와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너무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도와준다라는 것이 뭘 도와주는지. 어디까지나 이 가사노동이 남녀가 분담되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 정도인 것처럼. 근데 그 이전에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남편이라는 부양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성별 분업 체계에서 부당함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여자가 교육을 많이 받고 전문직에 진출하게 되고 경제력을 갖추게 되면 굳이 여자가 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할 이유는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친구들을 보면은 제가 뭐 나이가 이제 저도 40이 넘었습니다만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네. 예, 그들은 경제력이 있고요. 있는 경우들이죠. 그다음에 일에 매진을 네. 하기 위해서도 네. 있어요. 네. 예, 그런 이유들도 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하나가 네.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거나 예. 늦게 하는 경우 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결혼 관계라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것도 그렇네요. 아주 한 20년 전에 이혼은 되게 드문 일이었는데 금기시 됐죠. 네. 말하는 것도. 이제는 누가 주위에서 이혼했다고 하면 이혼했어? 네. 라고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더 이상 신기할 그렇죠. 게 아닌 예.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혼을 했냐고 이렇게 캐묻지도 않을 정도로 네. 그냥 사정이 있어서 이혼을 했겠거니라고 맞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예. 그러니까 결혼관계, 가족관계가 부부의 안정성, 부부관계 안정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약해졌죠. 네. 또 이게 또 1인 가구를 그러네요. 늘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예. 요인이 되고요. 네. 근데 또 하나 더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뭐냐고 하면 평균 수명 문제입니다. 평균 수명. 그러면은 1인 가구의 형태 우리가 굉장히 젊은 쪽만 봤다면 네. 나이가 든 쪽에 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네. 있는 거군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불행하게도 남자들한테 불행하게도 네. 여자들이 평균 10년 더 살거든요. 그렇죠. 남자의 예. 평균 수명이 네네.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추세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네. 남녀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여성의 경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게 굳이 아니더라도 남자분들도 또 혼자가 될 수 있고 네. 혼자 살면서 굳이 이제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자녀에게 내가 부양 의무를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꼿꼿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네. 저희 부모 세대가 네. 그러신 분들인데 네. 그렇게 되면 또 혼자 사시겠죠? 그렇죠. 예. 지금도 태도 조사를 해보면 양쪽이 서로 원하지 않는 거로 나오고 있어요. 부모나 현재 자식이나. 부모들도 네. 자식들과 동거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면 네. 50% 이상이 의향이 없다고 대답을 맞아요. 하시고 네. 자녀 세대도 부모와 함께 살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면 50% 이상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네. 이게 가족관계가 이미 변화한 거죠. 그렇네요. 인식은 많이 변했는데 저는 제가 꼭 착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혼자 거동하시기 어렵거나 혼자 계시면은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네. 이율배반적인 게 저는 아이에게 저를 부양할 그 부담을 전혀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제작진한테도 맨날 그래요. 제가 실버타운 걱정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도 1인 가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교수님은 그러면은 지금 혼자시잖아요. 네. 예. 어떻게 혼자가 되셨는지 선택인지 불가피인지. 저는 혼자 산다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주의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1인 가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사람들이 왜 1인 가구가 되었느냐라는 질문 속에서는 1인 가구의 문제를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의 문제로만 약간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약간 불완전한 그렇죠. 형태의. 네. 예. 근데 1인 가구가 발생하는 건 꼭 미혼의 문제로만 할 유일한 아니죠.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사별로 인해서 1인 가구 된 분한테 네. 왜 1인 가구가 되셨습니까? 라고 묻기에 정말 좀 애매한 그렇죠. 많은 때로는 또 결례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도 왜 1인 가구가 되었는가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네. 제가 책에도 썼던 예. 이야기 합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어쩌다 보니. 살다 보니 예.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한 것들이 개인들에게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예, 제 결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어쩌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네. 그랬고요. 예. 어쩌다 보니 네.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네. 그냥 흘러가다 보니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들의 경우 지금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하셨긴 하지만 친구분들로 좀 한정을 해서 얘기를 네. 해보면 어떠세요? 네.
제 주변에도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있고, 네. 뭐 가족을 구성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좀 반응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각자가 쥐고 있는 떡이 커 보인다라는 느낌? 네. 결혼해서 이제 막 기러기 아빠가 되고, 예. 가족 부양에 좀 등이 휘는 것 같은 이런 친구들은 가끔 뭐 부럽다는 이야기 예, 그렇죠. 술 한잔 마시고 예.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제 입장에서도 부작을 하면 결혼한 사람들이 부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서로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떡, 네. 남이 들고 있는 떡을 좀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그렇군요. 근데 저는 뭐 결례를 무릅쓰고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이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한 저의 부러움은 네. 자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시간표를 짤 수가 있잖아요. 저는 아이를 중심으로 시간표를 짜야지 되거든요. 그 자유가 너무 부러운데 그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결혼한 분들을 볼 때 약간의 부러움이라면 어떤 게 있으세요? 아까 이제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말을 좀 달리하면 좀 시간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네.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렇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가사노동도 제가 해야 되고 네. 바깥에서 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도 제가 벌어야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 역할을 제가 다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놓고 보자라면 물론 아이한테 빼앗기는 시간은 없어서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서 모든 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이에게 뺏기는 시간은 없지만 네. 그 이외에 혼자서 해야 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업무들에 시달리고 있죠. 사실은. 네. 제가 결례를 한 번 더 범해도 될까요? 한번 시작하셨습니까?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싱글이고 대학 교수님이고 네. 그러면은 뭐 남부러울 게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혼자 늙어가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으세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저만의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놓고 보면 저는 핵심적인 문제가 가족관계가 변화한다는 사실이 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자식들이 부모가 노인 인구가 되었을 때 완전히 어떤 가족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부양을 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네.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도 그대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자식이 없다면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건데 네. 제가 예상해보건대 앞으로 3, 40년 후는 가족관계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로 펼쳐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문제가 비단 저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일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미래에 대한 그런 측면의 두려움 분명히 있지만 그건 저 개인의 두려움이라기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두려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자꾸 결례입니다만은 그래도 아플 때, 뭐 저는 얘야 오거라 하면은 그래도 자식이 오겠죠. 근데 그럴 존재가 만약에 없다면 참 좀 힘든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1인 가구일 경우 더욱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회적 관계가 없으면 1인 가구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이고 그런데 사회적 관계가 희박해서 고립돼 있는 그렇죠. 느낌? 고립돼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사실 적당한 시점에 치료를 받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도 주변에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1인 가구라고 하면 오히려 더 주목하고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자기의 사회적 관계를 매우 두텁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커뮤니티 같은 걸 좀 형성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모여 사는 형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떤 혈연을 넘어선 가족과 같은 관계를 창출해내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네.
그런 부분 뒤에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수님 책도 읽어보고 제가 좀 그랬거든요. 열심히 읽어봤는데 흰 고독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흰 고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저는 그 사람이 살면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세상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근데 동시에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관해서 깊게 생각한다라든가 이런 건 생각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고민에 관해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흰 고독이라는 거는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고독이라고 하면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했거나 밀처짐을 당했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고독에는 그런 측면이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저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의 고독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고독?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걸 이름을 붙인다라면 흰 고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흰 고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 의미의 고독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부러운 부분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수님이 지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학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그 백색 소음 이야기하듯이 보통 고독을 검은색에 비유를 하니까 그러니까 검치에 어두침침하지 않은 고독, 환한 고독, 뭐 그런 뜻인 거죠. 환한 고독, 그것도 괜찮네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좋아하는 일본 작가 중에 나스메 소세키가 있는데 자신의 문제는 정말 어느 장소나 뭐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게 해결해주지 않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흰 고독을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흰 고독의 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네. 자기의 문제는 자기만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흰 고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 중에서 이런 흰 고독의 상황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아요. 뭐 데카르트부터 해서 뭐 스피노자도 그랬고 니체도 그랬고 쇼펜하우도 그랬고 흰 고독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결혼 형태와는 상관없이 흰 고독인가요?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고독의 형태와 결혼 형태와 상관없이 몽테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인이 흰 고독의 상황에 몰입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성체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치타델레라고 불렀는데요. 치타델레라는 성체를 만든 이유도 몽테뉴는 결혼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자기만의 어떤 흰 고독의 상황에 몰입하기 위해서 어떤 일부러 상황을 연출해낸 거죠. 만든 거군요. 예, 그거는 제가 몽테뉴한테 좀 배우고 싶은데 지금 살아계시지 않아서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겠고요. 3부는 여기까지 좀 하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YTN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팍팍 보내주세요. 네,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가 여러분들을 찾아뵌 것이 말이죠. YTN 라디오 개국 6주년과 상암 신사옥 이전을 기념해서 두 번째 나행쇼가 오는 4월 30일 오전 10시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2014 나행쇼에서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 몸까지 아픈 두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될 텐데요. 060-700-0770 한 통화에 2,000원씩 성금을 모아서 이 어린이들을 후원할 수 있고요. 결혼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 전화 02-2085-825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 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 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유한아이텍, 그리고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조인성은 멋진 남자다. 아니, 나 조인성은 멋진 신사다. 좋은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멋진 신사를 위한 좋은 수트 파크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모여라 브라질에서 여행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러시아에서 사업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외환 은행이라 좋겠다. 호주에서 꿈꿔보자. 외환은행이 함께있어 해외가 쉬워집니다. 외환은행.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 맛보리 맥콜. 예, 오늘 금요기획 1인 가구의 사회학, 경제학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듣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요,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4부 시작합니다. 예, 지금 이 싱글남 사회학자로 유명한 아주대학교 노명우 교수 모시고 1인 가구의 시대, 이것의 사회학과 경제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흰 고독 얘기까지 했죠. 예, CM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야기의 흐름이 약간 끊겼는데,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은 자기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것은 흰 고독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교수님도 그래서 교수님 되신 건가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예,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네. 흰 고독에 몰입할 수 있는 네. 조건이긴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근데 저는 이 흰 고독에 흰 고독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 네. 이것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그렇죠. 뭐 일에 쫓기는 아빠가 네. 다 가질 수 있어야 그렇죠. 된다. 예. 네.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지만 사실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개인들이 행복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면 누구에게나 이런 흰고독의 순간들이 보장되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는 2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라고 흰고독의 순간 꿈도 꾸지 말아라. 아빠라고 흰고독의 순간 꿈도 꾸지 말아라고 하면 너무 개인에 대한 일종의 폭력적인 요구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전 세대 정도는 그런 폭력이 있었어요. 예. 애엄마가 무슨 이런 라든지 그리고 아빠들은 과도하게 과장의 부담을 느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독신이라는 게 자꾸 불완전한 형태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류에게 독신세라는 게 매겨진 때가 있었다고요? 네,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지만, 한동안 인구의 절대적인 크기가 국력을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기도 하죠? 그런 면도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약간 좀 약해졌는데, 예를 들면, 대규모 전쟁이 필요한 순간.
군인의 숫자가 네.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 생산력이 네. 낮아서 어떤 산업화 과정 속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그런 네. 상황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게 이제 특히나 이 독신세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이 무솔로니 때. 그때 이제 그 독신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됐던 게. 예. 그러니까 사실 독신세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국가의 국가주의적인 입장, 그렇죠. 국가주의적인 발상에서 도입된 경우들이 많죠. 네. 그렇군요. 교수님 마이크에 좀 더 가까이 오셔야지 말씀이 잘 들리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독신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과 국가주의적인 그런 것에서 비롯됐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잠깐 말씀드린 게 경제에서도 지금 자꾸 고령화가 되고 태어나는 아이는 주니까 경제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이게 그렇죠.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적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좀 갑자기 좀 뛰어나가는 감이 없지는 않은데요. 혼자 이제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랄까 좀 보기에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할까요? 본인들도 의식을 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빅데이터로 싱글 라이프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냥 혼자서 대충 먹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여서 같이 먹고 그런 그 라이프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런가요? 아마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아마 그런 현상들이 지금 통계상으로 이제 감지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사회적 관계를 두텁게 해야 할 필요성을 본인이 강력하게 느낀다라고 한 그런 상황들이 그런 통계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주위에서도 보면 이렇게 혼자 사시게 된 노인분들 같은 경우 특히 여성 노인분들 같은 경우 사회생활이 굉장히 오히려 적극적으로 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임에 나가시고 뭐 노인학교부터 비롯해서 굉장히 막 새로운 친구 만들고 종교 활동도 갑자기 하시고 그런 게 이제 아마 혼자 사시게 되면서 그럴수록 또 그러하니까 더더욱 어떤 사회적 관계,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느끼시고 그런 거로 나타나는 것들과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통계치도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독거노인하고 1인 가구하고 이렇게 딱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독거노인도 사실은 1인 가구잖아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불쌍한 형태고 경제력이 있는 1인 가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화려한 싱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궁상 맞은 것보다야 날 텐데 좀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려한 싱글은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약간 근거가 없기도 해요. 근거가 없어요? 화려한 싱글이라는 말이 사실이 되려고 하면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절대 높지가 않습니다. 1인 가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빈곤율입니다. 특히나 노인 가구, 노인 1인 가구인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노인 빈곤율이 집중타가 되는 것이 노인 1인 가구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서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리고 매우 무서운 시그널 중에 하나가 자살률의 추이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높은 나라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되는 건 노인 자살률이에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도 몇 차례 들었던 것 같고요. 그걸 막아줄 만한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장치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관습적으로 가족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 건 가족관계가 이미 했고 앞으로 더욱더 급격하게 변화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런 문제들을 어떤 가족관계에서 해결하라라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적인 사회적인 구체적인 정책 이슈로 다룰 필요가 더욱더 커지는 거죠.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이게 어떤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기초연금 뭐 20만 원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뭐 중요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만약에 혼자 노인이 됐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실버타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짓든가 그걸 뭐 염가에 좀 분양을 해주거나 그런 식의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정책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좀 정책이 지금 이런 인구 변동의 추이, 가족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은 2035년이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살아계실 아주 가까운 미래거든요. 근데 그런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엄청난 가족 관계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 예를 들어서 2030년에 갑자기 대책을 만든다고 해결될 건 아니고 사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어떤 인구의 추계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그래서 국가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주 장기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은 정책이 그런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죠. 너무 단기적인 정책 위주 이런 한계들이 좀 있죠. 선거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이제 뭐 실버타운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독신 가구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못하는 뭐 부부만 있는 2인 가구의 형태도 그렇고요. 그것을 위한 어떤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게 조금 되어 있다고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스웨덴이 그리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1인 가구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죠.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인가요? 제가 그 통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추이는 이른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대부분 1인 가구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선진국일수록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 내지는 좋지 않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가족의 테두리 안에 억지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달리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냐고 하면 가족은 항상 어떤 경우에든 모든 가족이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는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게 개인을 굉장히 억압하는 무시무시한 장치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상황이 막 떠올라요. 예를 들면 매 맞는 아내의 상황이죠. 아이들도 그렇고. 매 맞는 아이들. 또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가족 내 근친 성폭력 같은 경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스스로 해체하기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해체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런 가족 내 피해자이면서도 가족을 해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력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근데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일종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맞고 있는 아내, 근데 경제력이 없어서 그 상황을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경제력이 없으니까 계속 매맞고 가족 아래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매우 사회가 무책임한 얘기죠. 어쩌면은 대책을 안 내놓고 있는 것이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걸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선진국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그런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가족 내에서 만약에 본인이 가족의 피해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도 있는 자유를 개인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가 스웨덴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스웨덴을 살짝 빼먹고 정책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상황이 완전 그런 경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그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보통 그 중요한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가족 단위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한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족의 형태를 유지해도 되지만 본인이 필요하지 않는데 내지는 가족의 형태 안에서 본인이 억압을 느끼거나 문제점을 느낀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개인은 가족의 형태 안에 있지 않아도 네. 자기가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는 네. 형태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그 스웨덴 사례에서 재밌는 거는 스웨덴은 또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사회가 가족이 되어주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굉장히 이상적이기는 한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예. 패러다임이죠. 우리는 진짜 피로 묶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 발상은 그런 것 같아요. 왜 혈연 관계로만 묶여 있는 가족이 네. 가족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하느냐. 그러게요. 사회가 가족처럼 네.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준다라면 그게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그럼 이게 어떤 뭐 정부의 어떤 슬로건이나 캠페인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도 있었나요, 움직임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60년대에 사회보장제도 정책의 방향을 네. 설정을 하면서 예. 그때 이제 나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그렇군요. 사회가 내지는 국가가 네.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어주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독신 가구가 스웨덴에 많아서 그런 발상이 나온 건지 아니면 이런 발상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많은 건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서로 상승작용을 아마 네. 불러일으켰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1인 가구가 이미 많죠. 전체 가구 중에서 4분의 1 상황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가까운 미래인 2035년에 오게 되면 네. 그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패러다임을 달리 생각해 볼 필요성들이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교수님도 그런 보고서랑 주장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도 방송이나 기사를 통해서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정책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드는데요. 네. 네. 실제로 이게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닥칠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제가 스웨덴이 독신 왕국이다 해서 찾아봤더니 사실 노벨도 스웨덴 출신 아닌가요? 그분도 독신이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아이 책에서 이제 여왕, 뭐 공주 이런 걸 봤더니 크리스티나 여왕이 스웨덴 사람인데 끝까지 혼자 살았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네. 이런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1인 가구를 너무 화려하게 포장해서 있지도 않은 대상에게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거부감도 있거든요. 네. 왜 그들이 어디 있는데? 뭐 그들은 다 돈 많아?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한 그 외부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불쌍한 사람으로 이제 보는 것들. 그러니까 좀 뭔가 결격 사유가 있지 않을까. 2% 부족한? 네. 뭐 그런 시선이 있다가 보니까 특히 젊은 1인 가구인 경우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과하게 보여주려다가 보니까 사실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종의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거 그리고 같네요. 또 기업은 또 마케팅적 측면에 있어서 당신은 당당합니다. 네. 당신은 뭐 현대 여성입니다. 당신은 차가운 도시 남자. 그런데 차도남이나 화려한 싱글은 최소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하지요. 라는 식의 메시지를 늘 던져주고요. 과도하게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면서 개인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자신이 화려한 싱글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도의 지출. 물론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지출이라면 모르겠으나 남들의 그런 시선을 의식해서 어떤 과도하게 지출을 하는 거라고 하면 좀 냉정하게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이 소비라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남자 화장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런 거고 항상 이렇게 기업이 만들어내는 소비자의 이미지에 우리가 자꾸 끼어 맞추려고 하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대인들한테는 신고독의 순간이 더 필요한 걸지도 몰라요. 외부에서 적어도 이런 거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요구사항이 광고를 통해서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신고독의 순간에서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그렇죠. 그걸 자기가 결정 내려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죠. 진짜 그렇네요. 흰고독의 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외제차를 산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흰고독의 시간에는 교수님은 주로 뭐 하시나요? 뻔한 짓 합니다. 주로 책을 보죠. 그렇군요. 어떤 책들 좋아하세요?
사회학 책을 전공책, 네. 전공 관련된 책들을 가장 많이 보고요. 그럼 공부죠. 네. 아니요. 그렇지만 또 텔레비전도 또 네. 열심히 봅니다. 특히 뭐 리얼리티 쇼 같은 경우 열심히 보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많이 보고요. 이게 유희의 인간은 아니시군요. 공부적 인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살짝 여쭤봤는데 혹시 고양이나 네. 강아지 키우시는지? 아니요. 예. 전 애완동물 키우지 않습니다. 왜요? 애완동물을 네. 키우는 거는 대단한 책임감을 요구로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은 생명체고 네. 인형이 아니니까요. 예. 그냥 제가 귀엽고 예쁘다고 그냥 제가 필요한 순간에만 갖고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하나의 생명체인데 제가 어떤 때는 바쁜 날은 네.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 넘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한 생명체를 제가 집에 두고 그냥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애완동물은 가급적이면 여러 명이 사는 가족 환경 속에서 기르는 게 오히려 더 적당하다라는 네. 생각이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정말 이 생명에 대한 책임감들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애완동물을 어떤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 그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그냥 예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 내지는 자기의 어떤 심심한 순간, 고독한 순간을 달래기 위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 어떤 면에서는 약간 무책임한 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저는 그걸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1인 가구라면은 왠지 반려동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선입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요즘 보면 노인 부부들이 애완동물 기르는 경우도 공원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 선진국에서 보던 풍경인데요, 진짜? 네, 제가 일산에 살고 있고 되게 호수공원에 산책을 가보면 의외로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부부들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또 다른 아기를 기르듯이 애완동물과 산책하는 모습들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것도 제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땅콩집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사는 쉐어하우스 이런 것들의 이야기도 요즘 가끔씩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형태도 참 괜찮은 1인 가구들의 사는 법이 아닐까 싶은데. 네, 저는 매우 긍정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기숙사가 바로 이런 주거 공동체 형태로 됐던 기숙사에서 살아봤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런 쉐어하우스 공동체적인 공동 주거에 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실험이 시작이 됐고 저는 그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한 점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일종의 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사회보장적인 정책적 측면이 있을 거고 이거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도심 재생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그 1인 가구들의 어떤 그 주거 공동체들의 형태들로 하는 것 내지는 지금 무조건적인 어떤 그 재개발 형태들이 아니라 지금 가구 그러니까 한 가구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는 자꾸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 정책에서 사실은 바뀌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맞아요. 특히나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주택 정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도심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1인 가구들의 어떤 주거 공동체 모델들을 도심 재생 사업에 같이 끌어안는 것들도 하는 방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마 지자체 그리고 관련 부처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이렇게 모이면은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모여서 머리를 한번 맞대보면 좋은 해결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결국은 공동체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파편화된 개인들이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인 것으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상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꼭 우리가 이뤄야 할 현실이기도 해요. 네. 또 제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더는 역설적으로 네.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라는 문제를 더 역설적으로 더 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독신으로 계속 사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마지막까지 제가 결례를 범하는데, 예, 뭐 열어놓고 계신 거죠? 정답은 사람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가 정답이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역시 또 우문의 현답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 금요기획은 마무리가 항상 어떤 명제를 내리고 끝나요. 네. 뭐, 중앙은행은 뭐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건데, 그리고 1인 가구는 뭐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1인 가구는 네. 우리 모두의 미래다. 우리 모두의 미래다. 우리가 결국은 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대안을 모색해 봐야지 될 어떤 객체네요. 네. 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네. 어느 누구나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길든 짧든 한 번쯤은 경험할 수도 있는 생활의 조건이다라는 의미에서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노명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살아줘. PFR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또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네, 오늘 들으신 방송은 김윤경의 생생경제 홈페이지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